예,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의 홍성훈입니다. 제 발표 제목은 세수 오차, 세수 오차인가, 세입 위기인가, 조세 정책에 대한 진단과 재현입니다. 먼저 이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세수 오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한 9월 이후에 있은 다음부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고민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이 장소에도 많이 와 계시고 아마 인터넷으로도 아마 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하긴 했는데 약간 긴장이 되고 그러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던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우선은 이제 세수 오차라는 이제 9월 달에 있었던 그 사건의 어떤 현황을 뭐 기획재정부의 보도 자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그다음에 그 관련 기관으로서 국회 예산정책처 이런 곳들에서 이제 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황을 이제 우선은 살펴보고, 이 현황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 뭐였는지, 이런 세수 오차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것들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 생각에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꼽는 이제 어떤 조세 정책의 어떤 감세 방향의 조세 정책, 요거를 이제 문제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을 단순히 세수 오차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입과 세출이 각각의 이제 어떤 예상 정책, 조세 정책 이렇게 구분해 본다고 한다면, 이 두 방향의 정책, 어떻게 보면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주요 정책 수단이 서로 이제 잘 조정이 되는지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이제 의견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상황을 제가 여기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세입 위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단순히 세수 오차라고 보기보다는 세입 위기에 가까운 상황 아니냐. 그리고 막 지금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그런 입구쯤에 있는 게 아니냐. 요 정도 생각을 해봤고, 그러고 나면 이제 물론 우리 세수 오차에 관련된 정부의 이제 발표나 정부가 이제 그 발표뿐만 아니라 대응 방안 이런 걸 얘기했을 때도 대응 방안들이 나오고 그랬지만, 만약에 현재의 상황을 이런 세입 위기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를 이제 한번 검토하는 식으로 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 세수 오차 현황, 이거 아마 그 한 9월 중순경에 뭐 이런 언론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제가 뭐 한 언론사의 이제 인터넷 기사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했긴 했지만, 이게 사실 이 언론사의 특정한 보도는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크게 이제 거의 헤드라인급으로 보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헤드라인은 뭐 구체적인 문구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면 이런 겁니다. 올해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세수 펑크라고까지 약간 주관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세수 오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역대적인 규모고 그 감소 폭이 59조 원을 넘었다. 그래서 국세 수입 전망이 이제 우리가 예산안을 수립할 때 우리나라의 올해 세입이 얼마가 될 거다라고 작년에 예측했던 금액이 400조 원이었는데, 그 400조 원을 정부에서 조세 수입으로 걷어들이지 못하고 그게 59조 원 줄어서 341조 원밖에 안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제 기재부가 어떻게 보면은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니까 재정당국에서 세수 감소분을 다시 계산을 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언론 보도가 이렇게 있었고, 그럼 이제 이 언론 보도에 이제 근거가 됐던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고 2023년 세수 제축의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 그래서 이제 거기 보도 자료에서도 59조 원이 국세 수입이 예산안을 수립할 당시보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9월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년 말보다 올해 9월 시점에서 59조 원 정도 줄어들 거다. 근데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59조 원 세수입이 줄어드는 게, 사람들이 이제 59조 원 감소라는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어쨌든
이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여유 재원이나 다른 정책 수단들을 활용하면은 뭐 차질 없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의 보도 자료의 내용을 이제 있는데 어쨌든 보면 예산안 작년에 올해 예산안을 세웠을 때 예상했던 조세 수입 400조 원 대비 한 59조가 줄어서 이제 올해 세수입이 한 341조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원인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제시한 설명이 어쨌든 대내적인 경제 여건이 갑자기 악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이제 기업 영업이익과 관련되는 법인 소득세 수가 크게 감소를 했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자산 시장하고 관련되는 양도소득세 수입이 크게 감소를 해서 이런 올해의 조세 수입이 59조 원 규모로 어떻게 보면 거의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를 했다라는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 이에 대한 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대응 방안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 회계 항목들에서 나오는 잉여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런 회계 외에 기금들에서 나오는 또 여유 재원들이 조금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조금씩 아껴두고 안 쓰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불용액 이렇게 하는데, 요 불용액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 끌어 모아서 이제 이 줄어드는 조세 수입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충격을 정부 운영에 국가 운영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이제 나눠주는 여러 가지 이제 세원들이나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방 교부세, 지방 교부금 이렇게 돼 있고, 이 지방 교부세, 지방 교부금을 산출하는 게 사실은 이 그 국세 수입의 규모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갖고 국세 수입 중에 일정 부분을 이제 지자체나 뭐 지방 교육청에 나눠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돼 있는데, 국세 수입이 지금 59조 원 준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지방 교육청이나 지자체로 가는 그 지방 교부세, 교부금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앙 정부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잉여금, 재원, 뭐 불용액 이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자체, 교육청은 에서는 또 이제 받는 충격이 오롯이 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그동안 이제 또 다른 재정 안정화 기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지자체의 또 다른 자체 재원을 활용을 하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어쨌든 올해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게 이제 기재부의 기본적인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재밌는 거는 기재부가 어쨌든 이게 그 조세 수입이 59조 원 역대급으로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59조 원이다라는 큰 수치만 발표를 한 게 아니라요.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각 세목별로 이제 그 예산 대비 예산에서 추계했던 조세 수입 대비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한 표가 있고, 요거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 끝에 약간 커갖고 바로 보시면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자료로 보시면 59조 원 감소했다라는 게 있고, 거기서 보면 이제 세목별로 그것들이 포인터가 잘 안 나오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것들 59조 원 감소가 각 세목별로 어떻게 나눠진다 하는 것들이 이 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표는 별로 재미가 없고 제가 이제 제 발표의 나중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세수 오차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뭐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기재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이 올해 줄어든 거에 대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자산 시중이 위축됐다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리고 이제 이 세입 전망 이런 거를 예측하는 기관 또는 다른 전문가들 의견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한 가지 설명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그 통상적으로 있는 설명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예측이 어려운 어떤 급격한 경기 변동의 문제로 전망했던 것이 안 맞는 경우 요 정도의 하나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어쨌든 우리 세입을 전망한다. 한 나라의 한 연도의 조세 수입을 그것도 그 내년의 것을 이렇게 전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전망하는 어떤 작업을 하는 모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것이 경기 변동 지표 이런 거에 의존하기 마련인데, 그러면은 이런 지표에 의존하는 전망 모형 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
국세 수입에서 각 세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소득세의 수입 또는 이제 법인세의 수입, 이런 게 이제 소득과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양도소득세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자산과 관련된 과세들, 이 비중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세입을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려운, 그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거 외에 뭐 제도가,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아시다시피 세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매년 개정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 제도적으로 어떤 디테일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제도의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큰 변화가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렇게 제도가 매년 변화하는 것처럼 크게 변화하다 보면 제도적인 불안정성이 세수 오차를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의 문제, 이런 것도 있겠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제가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이 어려운 급격한 경기 변동, 요 문제는 이제 사실 기재부에서 그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원인으로서 제시했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재부의 설명을 뭐 어느 정도는 믿지만,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마침 이 기획보고서에서, 이것도 아마 이 세수 오차가 있었던 게, 지금 세수가 크게 감소한 걸 올해의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아마 약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 세수 오차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전에는 감소가 아니라 세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오차가 있었고, 올해는 이제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세수 오차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약간 세수 오차가 뭐 늘어나는 방향이든 줄어드는 방향이든 크게 있다가 보니까, 아마 이 예산정책처에서 또 이제 세입 전망을 기획재정부와는 독립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어떤 기획 과제를 통해서 보고서를 준비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이 거의 맞물려서 이제 9월에 기재부의 이 재추계 전망이 나오는 그 시점에 이 예산정책처의 기획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예산정책처에서 한 일은 올해만 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있은 이후로, 예산을 수립한 이후로 세수 오차가 발생한 거를 이제 거시 지표로서 시계열적으로 쭉 보고, 그게 우리 이제 경기 순환 지표랑 어떤 관련성을 받는지 이제 한번 알아봤더니, 경기 순환 지표의 방향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에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세수 오차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순환 지표 중에 이제 전년 대비 GDP 갭의 차이, 여기서 차분값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양이다가,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호황인 채로 유지되다가 다른 년 그 다음에 음으로 바뀌면, 호황이다가 불황인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예상한 것보다 크게 줄어드는 음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더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그냥 것을 그냥 뭐 통계 자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리고 반대 방향의 경기 순환 경기 변동이 있으면 또 양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전년 대비 GDP 갭의 차이가 1%포인트를 넘어서게 크게 변화를 하면 이 세수 오차가 이제 굉장히 커지더라. 이런 것도 하나를 발견했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거는, 재밌는 것이, 이렇게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을 하면 그러한 현상이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년, 길게는 3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이 보고서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서 이제 거시적인 변수에 의존하는 전망 모형의 한계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2000년대 이후로 이 경제 성장률과 국세 수입 변화율, 국세 수입 증가율 사이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작아지고, 통계적 유의성도 이제 굉장히 사라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이 관련성이 좀, 통계적인 관련성이 좀 약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실 이 거시 전망 모형 그 자체를 우리가 뭐 수식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 서류를 보시면, 이 예산안 첨부 서류에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라는 부분이, 이제 예산안이 사실 거의 뭐 수백 페이지 이상 이렇게 되는데 한 장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분석 방법 및 전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긴 표다가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각 세목별로 각 세목의 세수입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이제 거시 변수, 또는 이제 완전 거시 변수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집계 변수를 써갖고 이제 각 세목의 이제 세수입을 예측
예측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표본이 있고, 그러면은 그 설명 변수에 해당되는 거시 변수, 집계 변수를 이제 올해 전망을 할 때 또는 작년에 전망을 했을 때 어떠한 값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보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거시 지표 또는 이제 집계 변수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한 전망 모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작업이다. 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소득 및 자산 과세 비중이 증가하는데 이 소득 자산 과세 이런 거에 특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세제도 자체가 약간의 누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상관계수가 약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이게 선형의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이니까 통계학에서 보면 그렇다가 보니까 이 누진성이 강화되면 당연히 선형 관련성은 약화될 수 없는 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소득과세다라고 한다면 소득과세에서 이제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들이 납세하는 경우의 비중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또 이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절세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데 절세 또 이제 세무 계획을 또 많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자산과세의 어떤 불확실성, 세수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산과세가 커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자산과세에 따른 어떤 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제 중복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득 자산 세수의 가 커지니까 그 비중이 커지니까 그 전체 국세 수입을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면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세 제도 자체도 여러 가지 세법 개정 항목들을 우리가 거의 매년 발표하는데 그렇다가 보니까 제도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행동 주기보다 납세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 주기보다 제도가 더 빈번하게 변화한다라고 한다면 납세자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해서 어떤 행동 변화가 있었던 것이 과연 언제 제도의 변화에 기응한 거냐를 우리가 명확히 이제 식별해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식별해내기 어려우면 당연히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조세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5가지 원인 중에 가장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조세 정책 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안의 항목들은 이제 쭉 취합을 하고 금액도 취합을 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정부 규모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초안으로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 정도 규모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예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정부가 그 예산 지출하는 것의 재원을 꼭 조세로만 조달하는 건 아니지만 조세 외에 다른 이제 어떤 재원 조달 수단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예산 지출 규모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 규모에 맞춰서 다른 이제 재원 지출 수단들은 고려해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조세 정책을 조정을 해서 이 정부 지출에 상응하는 세입 수준을, 그러니까 조세 수입의 수준을 조세 정책을 조정해서 맞춰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 그 지금 적어도 최근 2년 동안은 조세 정책에서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조세 정책을 조정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약간 고정이 돼 있었는데 지출을 맞출 수가 없었다. 수입을 조세 정책을 조정해서 세입을 거기에 맞출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그럼 다른 재원 조달 수단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 만약에 그것마저도 다 소진이 됐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지출 규모를 조정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를 조정을 해야 됐을 것인데 뭐 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뭐 지출 통제, 지출 구조 조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했어야 됐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세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제가 여기서 감세 정책 제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지출 구조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만약에 이런 2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었다라고 한다면 마치 주무부처 또는 관련 기관에서 세수가 그냥 어쨌든 예산은 짜야 되니까 세수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이 우려를 미리 전달할 필요는
없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입 바른 소리를 꼭 해야 되냐 하는 이런 거를 암묵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달리 얘기한다면 세수 과대축의 오차를 어떻게 보면 이 주무부처 담당자들이 약간 이렇게 방관할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감세정책 제약과 지출 구조 조정을 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와 같은 어떤 세수 오차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을 이제 단순히 오차다, 세수 오차다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을 그냥 이제 그 말 그대로 세입 세출 조정 실패에 따른 어떤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세입 세출 조정 실패에 따른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약간 주관적인 저의 어떤 의견을 실어서 세입 위기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세입 위기라고까지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상황이 세입 세출 조정 실패에 해당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어렵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신문 기사 중에 하나를 이제 뽑아봤는데 올해 정부에서 이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뭐 이공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연구개발 여기 R&D 약자로 표현이 되는데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예산안에 그렇게 정부 예산안에서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이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예산을 보완하겠다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출을 구조조정하려고 하는데 그 구조조정하는 것이 이 예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지출 구조조정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출 수준에 맞춰서 세입을 어떻게 조세 수입을 어떻게 걷어들일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2년간 정부가 운영해왔던 것을 보면 이 세입을 맞춰서 이 정부를 운영하겠다라는 발상보다는 우선 조세 정책은 감세를 하겠다라는 방향이 또 미리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뚜렷한 감세 정책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작년도 세법 개정 그리고 올해 세법 개정 그 내용을 이제 뭐 여기 쭉 정리를 해놨고 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자리가 뭐 세법 개정안 토론회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항목들을 보시면 작년에 이제 있었던 세법 개정의 내용들 법인세율 인하했고 국외 자회사에서 배당금을 이제 국내로 가져오는데 이제 그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하기로 했고 이제 흔히들 가업상속이라고 부르는 제 생각에는 최대 주주 지분 상속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들 그러니까 상속을 지원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물론 꼭 정부가 추진했던 건 아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기도 했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고 어쨌든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거 포함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세 정책을 운영했더라. 옆에 보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쭉 열것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세법 개정안 이제 자동으로 막 넘어가네. 세법 개정안 내용을 요새 한동안 유행했던 그 워드 클라우드에 넣어갖고 한번 해봤는데 뽑아봤더니 뭐 면제, 뭐 완화 이런 내용들이 크게 나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세법 개정안의 워드 클라우드 그림을 옆에서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세법 개정안 이제의 내용의 끝에 보면 세수 효과를 이제 정부 입장에서 예측해 놓은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작년에 이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우리 그 여러 전문가들 포함해서 이 정부의 이런 세수 효과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이제 우선은 정부 예측을 이거 받아들여서 그리고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정부가 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거의 모든 세목에서 조세 수입이 감소할 것을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이 세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대기업 법인세의 감소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작년 정부가 발표했던 제가 절대로 한 게 아니라 정부가 발표했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냐는 그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고 올해 세수축에 재축에 한 거로서도 믿을 만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올해 세법 개정안도 뭐 변화 폭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방향이 계속 뚜렷한 감세 정책 방향이었고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뭐 세액공제 제도가 세액을 공제하니까 세금을 줄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증여에 대해서도 가업
승계 증여에 대해서도 저율과세하는 걸 도입했고 여러 가지 이제 공제제도, 면세제도 이런 비과세, 뭐 소득공제 이런 것도 들어오니까 이제 세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또 세법 개정안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워드클라우드를 해봤더니 뭐 세액공제 확대 뭐 이런 얘기들이 면제 이런 얘기들이 크게 나온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세법 개정안은 이제 끝에 마찬가지로 세수효과, 기착효과 이렇게 그 정리가 돼 있는데 작년만큼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마찬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감소가 이제 주로 이제 소득세에서 올해는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별로 7분 정도 남았네요. 이제 또 이 감세 정책을 이제 또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예산서의 부속 서류로 조세 지출 예산서라는 걸 이제 제출을 합니다. 이제 이게 기획재정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을 하는 거죠. 예산안의 부속 서류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세 지출 예산서에 보면은 그 조세 지출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조세를 감면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감면해주는 제도들을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이제 뭐 백수십 개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제도들을 집합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깎아주는 감면해주는 총 조세 수입이 얼마나 됐거냐 요거를 일종의 가상적인 지출이다라고 보고 이 지출 금액이 전체 국세 수입 대비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국세 감면율이라는 지표로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라고 하고 또 이제 추가로 국가재정법이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권고를 하냐면 이 국세 감면율이라는 것이 어떠한 전년 어떤 전에 3개년 동안의 어떤 평균의 일정한 수치를 더한 여기 0.5%포인트 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법정 한도 이하가 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 어쨌든 국가재정법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법에 있고 법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지켜라 이거 하면은 이걸 지키지 못하면 불법이다라고 뭐 처벌한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부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조세지출 예산서에 보면 그 권고사항을 우리가 어기고 있다라는 내용이 딱 증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4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국세 감면율을 봤더니 한 16.3%가 될 건데 사실은 그게 법정 한도가 지금까지 3개년 직전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했더니 14%여서 2024년 내년 전망하는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니까 기획재정부 계신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 갖고 올해 또 우리 그 재추계 해갖고 국세 수입이 확 줄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럼 이제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게 2023년에 했던 요 국세 수입이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2024년 전망에 국세 수입 428조 6천억 원 돼 있는 부분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조세 수입이 줄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걸 줄여서 국세 감면율이 줄면 국세 감면율이 늘어나면 이제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하면 법정 한도가 커져서 그러니까 작년에 감면율이 커졌으니까 법정 한도가 커져서 뭐 올해 법정 한도 그러니까 내년에 법정 한도를 지킬 수 있게 되나 해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를 작년 거를 이제 반영을 해 갖고 줄이고 해봐도 주지 않을 거고 또 이제 그 2023년 전망치를 뭐 국세 수입을 이제 360조 원으로 가정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은 23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면율이 한 16%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그 세입 전망에 그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 이하로 내려오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재정법에서 권고한 내용을 지킬 수가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재정법에서 권고하는 국세 감면 수준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감면하고 있다. 감세 정책. 그러니까 그걸 더 어떻게 보면 국가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방향으로 큰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감세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고 지출 구조 조정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 변동으로 만약에 올해와 같은 충격이 다시 한번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이 감소하면 이제 시계열 상관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감소한 게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요거를 제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기획재정부에서 세입 재추계했던 표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시계열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올해 세입
기획재정부가 예측했던 367조 있던 거에서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는 거에서 내년 이제 실제 세입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제출된 금액이 341조 수준이었고 올해 예산안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올해 얘기한 게 367조 원이었는데 시계열 상관성이 있어서 올해 이제 제축에서 줄어든 금액 수준에서 살짝 늘어나는 걸로 내년 세수입 전망이 이제 만약에 내년에 제축을 할 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시계열 상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올해 실적 금액에 이제 상관돼 갖고 내년에 실적 금액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제축에 해봤을 때 세수 오차가 제 생각에는 또 상당히 발생할 거다. 왜냐면 올해 제축했던 거 대비 올해 예상 금액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올해 제축한 금액하고 상관성을 보여서 내년에 제축을 다시 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지금 예산안으로 해놨던 금액보다 훨씬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20조 원을 넘는 수준일 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수 오차가 한 번 발생했는데 이게 계속 발생하는데 예산 대비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또 이제 정부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산 대비 세수 오차 이렇게 부르지만 저는 이제 실제로는 요거를 지출 대비 조세 수입 부족 현상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올해 59조 원 발생했고 마이너스 59조 원 내년에 적어도 한 20조 원 발생할 거고 이제 뭐 얼마까지 이 상관성이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2년 3년 정도 가니까 후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세 수입이 부족한 현상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입 세출 조정 실패에 따른 이게 조세 수입 부정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뭐 잉여금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당장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없으니까 정부가 어쨌든 뭐 공무원들 급여도 줘야 될 거고 당장 정부가 계약했던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의 뭐 사업비도 지출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한국은행에서 이제 일시대출금을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 일시대출금을 이용한 규모가 올해 또 역대 최대급 규모였고 그 수준이 코로나 시절보다도 훨씬 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잉여금 쓰고 아니면은 일시대출금 쓰고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단기적인 처방 대응에 이제 위주로 나서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큰 세수 오차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인 수단, 기금 활용, 일시대출금 이용 요런 수단들만 계속 써서 버틸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재 상황이 단순히 세수 오차다라고 이제 그냥 보고 이거를 어떻게 정부를 잘 운영을 하면은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하고 이 상황에 맞는 어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적어도 세입 세출의 조정에 실패한 상황이다. 꼭 굳이 세입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입 세출 조정 실패가 현재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지출을 확실히 구조조정을 한다. 아니면 적어도 감세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한다. 아니면은 다른 이제 재원 확보 수단을 부수적으로 고려를 한다.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지출 구조조정은 정말 어렵고 왜냐하면 정부가 한번 이게 뭐 지원금을 해갖고 지출해갖고 돈을 평소에 받던 사람한테 받지 말아라 해야 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뭐 국채 발행이나 국유재산 매각 등 여러 가지 다른 재원 확보 수단을 쓰는 것도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말 어떤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세입 세출 조정 실패에 따른 어떤 위기다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어도 딱 내년에 바로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중기적,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는 이 조세 정책의 방향을 감세해서 뭐 증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운영하도록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조세 정책의 방향 전환을 이제 논의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약간 그 몇몇 관료들이나
소수 전문가들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뭐 특정 세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흔히 얘기하는 핀포인트식으로 조세 수입을 끌어낸다 이렇게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이거를 세수 오차다라고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 대비 세입 부족 현상이 지금 올해 59조 발생했고 내년에도 발생할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요거를 어떻게 보면 뭐 일시대출금을 쓰거나 잉여금을 쓰거나 이런 임시변통 같은 정책으로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수입이 적어도 얼마가 있는지를 밝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몇 조 원의 수입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나눠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아니면 뭐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눠서 국민들이 얼마나 더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열어놓고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